주제로 청년정의당과 이호정 국회의원 주최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은 저는 청년정의당 대변인 이재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18일에 진보정치 2세대 포럼 1회차를 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진보정당의 활로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제 제목을 보시다시피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관한 이제 논의를 이어보고자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역사는 민주노조와 함께했습니다. 다만 이제 지난 20여 년의 역사 속에서 진보정당이 분열과 반목의 역사를 거듭하면서 또 이제 노동조합의 조합주의적 경향성이 강해지면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또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서로 어떤 관계를 설정하고 대화하고 또 소통해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인 민주노조 운동을 포함해서 또 새롭게 등장한 청년세대 중심 노동조합들과도 함께 토론해보고자 저희가 이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 설정에 대한 생산적인 담론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패널분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C 활동가 홍명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으로 청년 유니온의 김설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의 유준환 의장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순서는 앞에 계신 패널 분들께서 각 20분씩 이제 발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발제가 끝난 후에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제를 들으시고 생각나신거나 또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시간을 통해서 청중들께서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를 준비해 주신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님 모시고 말씀을 먼저 여는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발제자 포함해서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고민들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즘 정의당은 재창당 논의가 화두입니다. 그리고 재창당의 중심축은 노동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진보정당으로서 약화되어 왔던 노동 중심성을 회복하자는 의미입니다. 민주노조와 친화성을 강화하고 노동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지지기반 재구축이 목표이기도 합니다. 반대편의 입장도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정당의 역할은 구분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대로 진보정당은 진보정당대로 역할을 해나가면서 협의할 문제에 대해서는 공적으로 만나자는 입장에 가깝습니다. 진보정당의 주장이 이익집단으로서의 노동조합 정체성과 충돌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도 깔려 있습니다. 정의당이 노동에 있어서 부족했다는 비판을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동자 정치 세력화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의 핵심은 진보정당 스스로 신뢰받지 못하는 정치조직으로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자성과 성찰과 함께 보다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늘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되돌아보면 진보정당의 출발은 민주노조 운동의 제도권 정치 진출 프로젝트였습니다. 뿌리 자체가 노동운동의 가치를 정치를 통해 구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다양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의 원팀은 깨졌습니다. 진보정당은 다양해졌고 노동조합 또한 진보정당을 통해서만 정치에 개입하진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노동과 계급 담론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다층적인 사회 문제들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노동을 강조하는 것이 다른 여타 영역들을 부차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는 이미 이익집단화된 것이 아니냐는 평가, 정치적으로 노동조합의 배타적 지지를 얻어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전의 원팀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질문, 이런 등등의 이야기들이 진보정당에 남아 있습니다.
노동운동에 대한 비토가 일부 청년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강한 것 또한 현실입니다. 노동운동 또한 정체성 정치의 일부일 뿐인데 정체성 정치로 다른 영역들을 구분하고 비판하면서 계급 기반을 얘기하는 것은 낡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산별노조 제도화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 비정규직 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의 이해관계가 대립할 때 명확한 결정을 하지 못하는 문제, 여전히 대공장, 대기업, 정규직 노동이 노동조합 권력의 핵심이라는 점에 대한 실망도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 상근자이면서 노동조합원으로 가입하지 않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민들을 꺼내놓으면 변절, 퇴색, 그래서 정의당이 안 되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을 감수하면서라도 진보정당 활동가로서 노동운동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묻고 대화하고 싶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의 민주노조 운동이 아닌 다른 배경으로 노동운동을 만들어온 청년 세대의 고민도 궁금했습니다.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의 앞으로 20년의 목표가 지난 20년 전의 관계를 복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년 세대가 앞으로 20년 동안 만들어 나갈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의 관계에 대한 지향과 상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시작점으로 보다 생산적인 토론과 논의, 관계들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세 분의 발제문을 다 읽어보고 왔는데 궁금한 점이 더 저는 많아졌습니다. 발제 잘 부탁드리고 이후 토론 시간을 통해서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함께 자리를 준비해주신 유정 의원께서는 이제 내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관계로 부득이하게 지금 광주에 내려가셔서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는 못하셨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어서 각 패널분들의 이제 발제를 저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랫폼식 활동가 홍명교님이 진보정당 민주노조 관계와 청년세대 노동자 조직화에 대한 고민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료집에 발제문이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제목은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지금 이제 이 토론회가 이제 주최된 기획된 취지나 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고민들이나 뭐 정의당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두서없이 약간 나열하듯이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리가 이래가지고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양옆에 두 위원장님들이 계시고 부담스럽긴 한데 떨리긴 하는데 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진보정당과 노조가 무슨 관계냐, 민주노조가 그러니까 민주노조라고 안 할게요. 노조라고 그냥 할게요. 노조가 무슨 관계냐 라는 이제 질문이나 어떤 이의제기 같은 것들이 있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뭔가 희미해졌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약간 그냥 당연시하게 생각했었는데 그 맥락이 많이 이제 소멸되면서 정의당 안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고 그거는 뭐 비단 정의당만의 문제는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냐를 돌아볼 때 지금까지 어떻게 흘러왔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돌아볼 필요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본래 의미가 뭐였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노동자 민중의 정치 세력화 이게 낯설게 들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 이제 노조 운동 하시는 분들은 노동 운동 하시는 분들에겐 굉장히 익숙한 단어죠. 저도 막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들었던 단어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당연하게 얘기하는데 당연하게 어떤 사람은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당연하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이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누구든지 간에 이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좀 다 정의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돌아보면은 본래 의미는 그 노동자 계급이 이 사회학적 의미의 노동자 계급이 이념적 조직적으로 뭐 보수주의 혹은 자유주의 정치 세력과 구별되는 정치 세력이 되고자 하는 일종의 운동 전략이다라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정치 사회적인 활동을 해서 뭐 이게 다양할 수 있는데 노조가 왜 정치적인 활동을 하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은 세월호 참사가 벌어졌을 때 누구나 모든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지? 그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활동이고 정치적인 활동이잖아요. 아니면은 뭐 노동시간을 계속 엄청나게 노동시간이 긴데 장시간 노동을 하는데 많은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 뭔가 법이 잘못된 거 아닌가?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거는 저는 이제 불가피하게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의
정치적 활동. 그러니까 요즘 뭐 예능 프로그램을 봐도 정치질을 하지 마라 이런 말들 굉장히 많이 들리는데 그런 의미의 정치가 아니라 원래 의미의 어떤 그런 정치적인 활동 그런 거를 이제 가리키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흐르다가 막 이제 뭐 다양한 이 정치 세력화를 위해서 다양한 발언을 하고 뭐 집회를 하고 뭐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이게 구호가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딱 그냥 정치 세력하면 그냥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만드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바뀌게 됐다는 거죠. 원래 의미에서 이제 많이 탈각해서. 근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다. 그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 만들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자기 일터에서 자기 이제 일이라는 게 모든 노동이 이 사회적인 구조나 정치적인 문제랑 이제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뭔가 자기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뭐 하다못해 뭐 집 앞에 무슨 뭐 예를 들어 우리 아파트에 경비 아저씨가 해고됐는데 이거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하고 엘리베이터에 뭐 주민들에게 이제 어떤 호소를 한다고 할 때 뭐 그런 것도 이제 정치 활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활동들을 하는 거 자기 일터에서 아니면 자기 동네에서 이제 그런 거를 가리켰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었는데 그게 확실히 변질됐다 이런 프로젝트가 흘러가면서 어떤 악이나 어떤 잘못된 의도에 대해서 변질됐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변질이 됐다. 왜냐하면 이제 현실 정치라는 게 존재하고 제도 정치라는 게 존재하고 정당이 있고 뭔가 이게 그 어떤 노동자들의 열망을 이루려면은 국회의원이 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 뭔가 의회에서 뭔가 발언을 해서 뭔가 그 보수 정당들과 싸워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표가 생기는 거고 진보 정당이 생긴 건데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니까 노동자 국회의원 만들자 이런 구호로 이제 집약됐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흘러와서 보니까 그것만 남았다. 그러니까 노동자 국회의원 만드는 건 하나의 이제 여러 전술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여러 방식 이제 어떤 수단 중에 하나일 수 있는데 그것만 남았다는 게 이제 지금의 변질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민주노총 안에서도 의외로 민주노총에 안 계신 분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의외로 한 최근 15년 동안은 이제 정치 관련 어떤 교육을 거의 조합원 교육을 안 합니다. 거의 되는 사업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커리큘럼이 있으면은 조합원 교육 커리큘럼 같은 게 있으면 뭐 임금에 대한 뭐 교육이나 뭐 노동 시간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재 뭐 이런 교육들이 있잖아요. 뭐 마지막에 이제 그러면 노동자들은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교육도 있는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뭐 그 정치하면은 민주노총은 무조건 뭐 반미 뭐 이렇게 정리할 것 같지만 사실 안 그런 노조가 훨씬 많거든요. 이제 그렇게 딱 의식적으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아닌 노조도 많고 반미보다는 그냥 한반도 평화나 뭐 아니면은 뭐 그 동아시아 전체 평화나 뭐 전쟁 반대 이런 정도가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노조들도 많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교육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한 지 되게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절반 가까이가 민주노동당 분당이 이제 2007년 8년 이때였는데 그 이후로 가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했었던 조합원들이 아니라 그 이후로 가입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사실 정치 세력화 의미에 대해서 잘 경험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 그냥 원래 그런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경험한 바는 크게 없다. 물론 이제 당원인 사람들도 많지만 이제 어쨌든 그런 현실이 최근에 이제 이런 상황을 좀 가리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민주노동당은 그 87년에 노동자 대투쟁,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막 노조 조직률이 20 몇 %까지 막 올라갔었던 비약적으로 급격하게 짧은 시기에 그거를 이제 배경으로 하죠.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조를 막 우르르 3,000개씩 막 만들고 이런 시기에 어떤 운동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민주노동당도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노동당의 힘이었고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이제 진출을 했었던 거고 그런데 근데 이제 그것과 지금 현실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의 이제 진보 정당들은 이제 여러 개 있죠. 4개 정도 있는데 진보 정당들은 이제 그런 배경이 없죠. 사실은 너무 오래됐죠. 뭐 배경으로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 나의 어떤 역사적 배경은 87년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사실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사실은 굉장히 유리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러니까 모든 정당은 자기의 어떤 대중적인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중적 기반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저는 끊임없이 이제 후퇴를 해온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의당 뭐 강령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다르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많이 후퇴한 예전에 비하면은 엄청 많이 후퇴한 강령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 전에 이제 정의당 전에 통합진보당이라는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은 또 여기서 이제 처음으로 진보적 민주주의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었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문구로라도 현실 사회주의의 실패를 이제 비판적으로 돌아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이상을 지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좀 정리를 했었는데 그런 거는 다 사라지고 통합진보당 이후로는 그냥 진보적 민주주의 아니면은 뭐 행복한 복지국가 이렇게 좀 정리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이거를 어떻게 평가하던 간에 의견은 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이제 민주노동당 혹은 뭐 진보정당의 자리보다는 오른쪽으로 이동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제 정의당 안에서는 조직노동에 대한 방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조직노동에 대한 그 반감을 공유하는 게 공공연하게 이제 있고 뭐 이런 인식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뭐 노동조합 활동을 하시는 당원들도 있으시겠지만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뭐 조직노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럴 텐데 어쨌든 조직노동에 대한 어떤 일정한 그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발언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여러 가지를 반영하겠지만 일단은 정의당 안에 노동 기반이 없습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한국노총과 굉장히 끈끈한 관계를 맺고 한국노총이 막 다 집단 입당도 하고 이러면서 되게 조직적인 연계가 엄청 생겨서 뭐 지난번 대선에 뭐 저는 지지 안 했지만 한국노총이 이제 이재명 그 당시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하고 처음으로 되지 않을 후보를 지지 선언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한국노총이 뭐 이념적으로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자기 이제 조직된 대중 조직의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그 민주당이라는 당조차 어느 정도 변질된 그런 당조차 조직된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의당은 그런 게 너무 없죠. 그러니까 여기 뭐 민주노총 조합원도 있고 많이 있는데도 그런 거를 의식적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거의 안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점이 좀 이 진보 정당과 노조 사이에 어떤 유리를 낳았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사이에 뭐 이제 노동이라는 문제는 언제나 그 사회에서 굉장히 첨예한 이슈일 수밖에 없는데 뭐 이를테면은 뭐 임금 관련한 제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것 등등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과 다른 뭐 아니면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어떤 그 확증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발언을 하는 당원들도 정의당 안에 있습니다. 그런 당원들이 영향을 굉장히 끼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민주노총과 정의당 사이가 멀어지고 있다는 점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인터뷰들을 보면은 사실이 아닌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 제가 보기에는 뭐 이를테면은 민주노총 조합원 대다수가 상위 20% 임금이 상위 20%다. 그건 사실이 아니거든요. 일단 민주노총은 조합원 그 임금 조사를 안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2000년대 초반 이후에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고 그런데 이제 추정을 할 수는 있죠. 여러 가지로 추정을 할 수 있는데 뭐 이를테면은 그러면은 뭐 연봉이 뭐 거의 1억 원에 근접하는 조합원들이 얼마나 될까 추정할 수 있죠. 공공기관 정규직 그런 어느 정도 이제 연수가 있는 노동자들은 그 정도 받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한다. 그런 사람들을 왜 막 노조하냐라고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런 사람도 있는데 사실은 대다수라고 한다면은 그냥 평균 임금 정도에 받는 조합원들이 사실 대다수죠. 절반 이상이 평균 임금 정도 받는 평균 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그런 조합원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면서 일종의 노조가 지금의 임금 불평등을 낳은 어떤 주범이다 이런 주장을 이제 펼치고 싶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근거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을 활발하게 한 결과로 민주노총 조합원의 30.4%는 비정규직입니다. 이거는 이제 엄청난 노력의 결과죠.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들은 최저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의 임금을 받습니다. 이제 투쟁을 해서 최저임금에 보다 좀 상회하는, 얼마 전에 뭐 끝난 덕성여대나 청소노동자들이나 아니면은 뭐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들, 뭐 톨게이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은 최저임금보다 좀 상회하는 수준을 받습니다. 그런 많은 노동자들이. 근데 이제 그거를 다 간과한다는 거죠. 이런 주장들이. 이제 그게 좀 문제인 것 같고, 그냥 노조가 임금 프리미엄이 임금 효과가 없어야 될까? 노조는 당연히 임금 효과 있어야죠. 조합비까지 내는데 그 해서 막 자기 시간 쪼개가지고 노조 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노조를 해서 하는 이유가 자기 삶을 좀 나아지게 만들려고, 생활에 충분한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일확천금까지는 아니지만 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어느 정도는 보장받고 싶어서 노조를 하는 거잖아요, 조합원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임금 효과가 있어야죠. 실제로 임금 효과가 있다는 조사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석을 하면은 최소 3.4%에서 6.8% 뭐 이 정도의 임금 효과가 있다, 노조 임금 효과가. 이런 조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사실 뭐 아주 높은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정도라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노조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최근에 여러 조사를 하면은 대부분 노조 없는 사람들, 노조 없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노조 있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 이렇게 답은 그렇게 한 80%가 그렇게 답을 하거든요. 근데 뭐 실제로 또 더 물어봐서 그럼 지금 노조들이 마음에 드냐? 마음에 안 든다 그러죠. 저는 이제 그거는 어떤 여러 가지 효과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어느 부분은 굉장히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동자들은 노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노조가 있으면은 자기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노조가 생기면은, 만들면은 임금도 좀 오르고 좀 노동 조건도 좀 나아지고 좀 당당하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더라, 이런 걸 아니까, 학습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은 해서 노조를 하면 노조 없는 사람들과의 격차가 켜지는 거 아니냐. 그렇지만 이제 현실에서 그걸 가지고 하는 많은 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조사를 보면은 어떤 광역단위 지역 내에서 노조가 만들어져서 노조가 임금 인상을 하면 그 주변에 노조 없는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영향을 보면은 오히려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덩달아 올라간다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디서, 저 예전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에서 일했는데, 거기서 올렸더니 막 노조가 막 싸워가지고 올렸더니 뭐 LG전자 서비스에서도 그냥 올리더라고요. 노조 없었을 때도. 그러니까 그거는 노조 안 했으면 좋겠으니까, 사측의 입장에서도 쟤네 정도는 또 올려야겠다, 삼성전자 서비스가 많이 올린 것도 아니니까, 그런 인식을 하면서 이제 노무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는 노조가 오히려 무노조 노동자들에게 끼치는 그 임금 효과도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는 노조에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1993년, 4년 이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임금 불평등이 심해졌죠. 그런 그 사회적 문제잖아요. 근데 그게 노조 때문이냐?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학자들도 그렇게 그 분야 가지고 연구하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한두 사람 빼고는. 그건 이제 한국 사회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 영세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커졌죠. 지난 20여 년 사이에. 그거는 이제 수직 계열화와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이제 이 문제들, 이 위계, 뭐 원하청 구조, 이거로 인한 것이지, 노조가 대기업에서 임금 인상 투쟁을 열심히 해서 벌어진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왜 대기업에만 그러면은 노조 조직률이 높냐? 노조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기업에서 노조가 하기가 그나마 만들기가 쉬워서 노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5인 미만 기업에서는 노조하기 너무 불가능하죠, 사실. 생각을 해보시면은 거의 힘들죠.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영세 기업에서 조직률이 낮죠. 1점 몇 프로? 뭐 이거밖에 안 되죠. 근데 대기업에서는 어느 정도 높고. 이제 그래서 생긴 이제 결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이 현상을 가지고 노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이데올로기적인 비판이다. 이거는 원래 예전에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정권들이 하던 비판, 굉장히 보수적인 언론들이 하던 비판인데 그거를 정의당의 그 굉장히 책임 있는 인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거 진짜 너무 그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 그게 뭐 민주노총이 아니어도 상관없는데 한국노총이건 아니면 뭐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건 간에 노조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사실과도 안 맞고 이데올로기적인 공격이기도 하다. 그거를 좀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었고요. 근데 어쨌든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진보 정당, 진보 정치 세력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민주당 말고 원래 옛날에 그 예전부터 진보 정당이라고 분류하던 유럽에 가면 좌파 정당이라고 부르는 그 좌파 정당 세력 혹은 뭐 사회 운동이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몰아닥치면서 그거에 대한 반발이 이제 1999년부터 또 거세게 있었고 2000년대에 잠시 굉장히 많은 이제 전 세계적인 많은 운동들을 나왔지만 그게 이제 다시 침체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즈음부터 아니면 혹은 뭐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된 시기부터 좌파들의 우울이 시작됐다 이런 얘기들을 저도 최근에 많이 봤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뭐 정의당도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 정의당에 우울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 우울증이 있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그러면 헤어나올 것이냐가 우리가 모두 고민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실리주의로 갈 수도 있고 이거 다 무슨 소용이야? 그 이상 뭐 이념 무슨 소용이야? 실리주의로 가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훨씬 더 막 고전적인 그런 걸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뭔가 이 사이에서 잘 고민을 하면서 더 대중적인 뭔가 조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이런 거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 현실적인 문제들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좀 더 이럴 때는 저는 거리를 두고 좀 더 떨어져서 이 상황을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리차드 하이만이라는 사람이 학자인데 불변의 삼각형 모델이라는 거를 이제 제시하면서 그 노동조합들이 자기가 보아하니까 대체로 이렇게 이제 이 지평 안에서 분류가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분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의 성장 경로가 어떤 것이냐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는데 크게 이제 삼각형의 세 꼭지에 계급과 사회, 시장이 이렇게 있고 어떤 국가별로 노동 체계가 되게 다르잖아요. 노동법도 다르고 노동조합의 어떤 스타일도 다르고 이러니까. 근데 국가별로 그 노조 운동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느냐, 그리고 그 지점에서 어느 방향을 향해 가느냐라고 이제 분석을 한 거죠. 수십 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뭐 이를테면은 뭐 영국 노총 같은 경우에는 계급에서 사회로 가더라, 지향하더라. 아니면은 뭐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하고 뭐 포르투갈 노총도 뭐 계급에서 사회로 지향하더라. 이런 점이 있고 아니면은 한국의 노조들은 그럼 어떤가 생각을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 노조들이 사회로 지향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왔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게 이제 현대차 노조나 현대차 지부나 뭐 이런 노조들이 이제 그런 지향을 가졌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섭력을 가지니까 거기서 이제 공장 안에서 조직력이 높고 교섭력을 가지니까 대부분 가입돼 있으니까 힘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자기 요구를 어떤 제도화하려는 노력을 할 때 사회로 향하거나 아니면은 계급으로 향하거나 뭐 다른 지점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거죠. 모든 노조들이 한 군데 그냥 머물러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완벽한 그 조직이란 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좀 본다면은 한국의 노조 운동이 대체로 그런 지점에 있다. 근데 혹은 뭐 어떤 노조들은 거의 이 완벽하게 계급에 있거나 시장에 있다기보다는 뭐 계급 비슷한 곳에 좀 계급 쪽에 좀 더 있고 그러면서 사회를 향해 지향하는 그런 노조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뭐 민주노총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 모든 노조들이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뭐 계급에서 시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점을 놓고 보면은 노조 운동의 어떤 발전 경로라는 거에 대해서 뭐 되게 천편일률적으로 일직선상의 아케이드 게임 같이 일직선상에 있어서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렇게만 볼 문제가 아니다. 어느 쪽으로든 갈 수 있다. 자기의 어떤 상태나 조건에 따라서 조합원들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거에 따라서 어느 쪽으로든 지금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의 어떤 노조 상황이나 이런 걸 바꾸기 위해서 어느 쪽으로든 길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뭐 그 정의당 안에서 민주노총이나 뭐 노조 운동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이 좀 오히려 노조 운동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라는 대중조직의 생리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뭐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특별하게 뭐 엄청 진보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저는 평범한 사람들인데 한 반발자국 정도 좀 더 진보적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안에는 되게 보수적인 사람도 있고 되게 뭐 급진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은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매스미디어가 씌워놓은 어떤 거울로 민주노총은 이렇다라고 규정하는 거는 사실은 뭐 민주노총에 대해서 노조에 대해서 제대로 볼 수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런 시야로 보면은 그래서 좀 제대로 보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지났나요? 이제 슬슬 마무리. 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데요. 세대론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점은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로 뭐 청년 세대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정의당 안에서도 그런 얘기 하지만 실제로 비정규직 제일 많은 건 60대, 50대고요. 산재 제일 많은 건 50대, 60대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빠져서 어떤 세대 전체를 적으로 돌리거나 이렇게 가지 말자. 그런 오류에 다시는 빠지지 말자. 그게 이제 10년 넘게 반복되고 있는데 그런 오류에 빠지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의당이 어쨌든 그 역할을 자기 위치를 다시 찾았으면 좋겠다. 더 대중조직과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원래 모든 조직은 단단한 조직과의 연계는 정당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지지를 획득하려면. 그런데 그 대중조직과 연계가 있는 지지율은 오래 가는데 많은 연구들을 보면은 전 세계 여러 연구들을 보면 오래 가는데 뭐 매스미디어로 잠깐 얻은 지지는 금방 사라집니다. 그거는 이미 정의당이 확인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거 없고 노동조합도 정치 세력화가 왜 실패했는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고민하고 돌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계속 고민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살짝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20분간 저희가 발제를 준비했고 조금 5분 늦게 시작해서 살짝 지체된 감도 있으니까요. 네, 시간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으로 청년유니온의 김설 위원장님 발제 들을 텐데 청년유니온 운동의 평가와 한계 그리고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질문들이라는 주제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청년유니온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설이라고 합니다. 오늘 진보정치 2세대 포럼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으로 저희 이야기 그리고 오늘 같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진보정치라고 하는 어떤 정치의 영역과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영역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좀 뭐 깊은 고찰이나 어떤 생각을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청년유니온이 왜 탄생했고 그리고 지금 어떤 한계를 마주하고 있으며 그리고 지금 뭐 청년정의당 뿐만 아니라 뭐 정의당이라고 하는 정당과 어떤 질문을 좀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중심으로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여기 뭐 첫 단락에 청년유니온의 어떤 도전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큰 제목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서 이제 홍명교 발제자님께서 쭉 말씀해 주셨지만 노동조합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을 좀 바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와 함께 그리고 조금 의견이 다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노동조합 조직률 14.2%입니다.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이죠. 근데 300인 이상 기업인 46.3%고요. 30인 미만은 0.2%에 불과한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주체가 어떤 운동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느냐와는 별개로 객관적으로 비추어지는 시민들이 마주하는 노동조합은 유니콘입니다. 나의 일터 80% 정도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목소리가 조직화되고 있지 못하는 점은 이게 노동조합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노동조합이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하게 대변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로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유니온은 처음에 기치를 노동조합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조합이 되겠다.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것을 좀 기치로 걸었습니다. 청년 노동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 뒤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일단 뭐 취지는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개혁해 나가는데 청년들이 앞서서 나가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2010년에 발족을 했습니다. 뭐 그리고 앞서서 뭐 이제 최저임금이라든지 구직자와 과도기 노동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과도기 노동의 어떤 블랙기업 운동이라든지 뭐 니트와 한국 최초의 실업부르버 청년수당, 그리고 새로운 산업의 일터 문제 대응, 그리고 커뮤니티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카테고리를 통해서 지난 10년간의 좀 활동을 이어왔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더 하고자 하는 것은 좀 이런 질문들인 것 같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 지금 청년정의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인 만큼 이 글자에 대한 좀 약간 해석, 그리고 지금 청년정의당뿐만이 아니라 지금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운동과 그리고 그 밖에 노동운동을 해나가고 있는 청년유니온이라고 하는 조직이 마주하고 있는 어떤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유니온의 요구는 이러했습니다.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된 임금은 최저임금이다. 그리고 청년들의 기준임금은 최저임금이다. 라고 하는 슬로건과 함께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된다라고 하는 담론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 캠페인의 성과로 지난 정부 시기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의 추천을 통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구성원으로 들어갔고, 저희는 기업이나 내지 산업이라고 하는 특정한 사업체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노동조합이 아닌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을 기치로 하여 가치, 그리고 구직자, 그리고 일터가 없는 구직 상태에 놓여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취지와 함께 사회적 노동조합을 기치로 걸고 최저임금 이슈를 원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그 이후로 최저임금 인상을 지난 정부 시기에 요구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요구가 고용보험 개혁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지난 정부를 거치면서 최저임금은 일정 이상 상승되었고, 그리고 고용보험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이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됐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청년유니온이 주도적으로 좀 요구했던 어떤 청년 세대라고 하는 세대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가장 직면해 있는 세대로서 취약노동자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불평등 세대이다라고 호명했던 어떤 그 슬로건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면서 도입을 요구했던 청년 정책입니다. 그리고 청년 정책을
기준하는 법이 청년 기본법이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 청년 수당이라던가 구직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어떤 노력의 정책들이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요구가 올라왔고 그게 또한 성과로서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좀 청년 유니온의 그냥 보편적 청년 시민들의 어떤 권리를 신장시키겠다라고 하는 노동조합의 원리를 기반으로 제도주의적 접근을 해왔던 것들이 어떤 지난 정부와의 어떤 파트너십 간에서 큰 성과를 이루었지만 이 조직이라고 하는 것의 운동적 성과로서 남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좀 마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뭐 짧게 요약하면 이 다음의 의제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가고 있는 것이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특정한 세대가 정말 특별하게 겪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있는가 그리고 저희는 기준으로 만 39세라고 하는 기준을 두고 있는데 만 39세의 비정규 불안정 노동자가 만 40세가 되면은 안정적인 노동자가 되는가 라고 하는 좀 직접적인 어떤 질문들을 마주하고 있고 실은 오히려 통계상으로나 가치적으로나 예를 들면 노인 빈곤이 훨씬 더 심각한 것이 현실이며 그리고 청년 세대가 마주한다라고 하기보다는 한국 사회가 마주하고 있는 어떤 질문들에 대한 응답이 오히려 더 절실하게 사회운동 쪽 노동조합으로서의 응답이 필요한 지금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뒤에 그 복합적인 어떤 위기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지금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이야기는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부적인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0년 당시에 청년 유니온과 같은 조직이 정말 없었습니다. 실은 어떤 노동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운동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그리고 노동조합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는 어떤 조직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와 함께 그리고 88만 원 세대 그리고 불평등한 어떤 세대로서의 어떤 청년 유니온 그리고 청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주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도적으로 노동 상담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실제 작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굉장히 부조리한 어떤 문제를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마주하면서 이슈 파이팅을 하고 조그마한 어떤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0년 특히 지금 시기에 맞닿아서 노동조합 바깥에 있는 노동자를 만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의 어떤 노동 상담이라고 하는 이제 기제가 이제 예를 들면 수많이 만들어진 중간 지원 조직들 그리고 직장갑질 119라던가 권리찾기 유니온이라던가 그리고 등등 다양한 어떤 노동을 키워드로 한 어떤 자원을 가지고 있는 어떤 주체들이 등장하면서 이 사회적으로 봤을 땐 큰 성과이나 어떤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실제 현장을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더 답하기 어려워진 게 한 차원에 있어서 좀 비슷한 각종 조직들이 좀 다수 등장했던 것이 어떤 청년 유니온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청년을 만난다라고 하는 실제 미조직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괴리되어 있는 조금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굉장히 좀 논란들이 많았습니다. 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 그리고 청년 유니온이 탄생했을 때 가장 특히 민주노조를 통해서 들었던 어떤 비판입니다. 예를 들면 민주노총 안에 예를 들면 청년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운동 주체로서 청년 유니온이 존재하면 될 것이지 왜 밖에서 노동조합이란 말도 쓰지 않고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느냐라고 하는 좀 비판 아닌 비판 그리고 그것은 좀 아직까지도 유의미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기존의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일정 정도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이나,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 문제 제기를 드렸던 것처럼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노동의 주체들이 한국 사회에 명확하게 존재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때는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들을 쓰는 사회적 경향이 생긴 겁니다. 뭐 대표적으로 라이더 유니온이 있고요, 타투 유니온이 있고요, 그리고 뭐 플랫폼 프리랜서 관련해서도 기존의 어떤 공동체적 그리고 조직적 질서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견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형태의 어떤 노동조합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고 조금 더 느슨한 연결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이들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노동자들이 처해져 있는 노동 환경, 그리고 그 노동 형태, 고용 형태, 그리고 일하는 형태에서의 어떤 특징에서 비롯되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청년 유니온 운동으로서의 어떤 첫발 주자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서 이 유니온 운동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는 가운데 어떤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를 중심으로 이걸 유니온 운동으로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좀 질문들을 좀 마주하고 있는 좀 상황이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뭐 자세한 거는 발제문에 잘 뭐 써져 있어서 발제문을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대신 이제 좀 내적인 어떤 전환의 좀 실패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넘어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년이라고 하는 세대가 특징적으로 마주하고 있는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다양한 제도주의적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 성과로 기본법이 만들어졌고, 각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수천억, 거의 1조 가까이 되는 규모로 청년정책이라는 이름이 양적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의 역설적으로 청년유니온은 사회적, 내지 운동적 입지가 굉장히 좁아졌고, 회원의 가입세, 운동적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확장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서 지난 대선을 기점으로 해서 소위 이제 이대남 담론, 그리고 공정 담론, 그리고 능력주의 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류의 반동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약간 좀 새로운 어떤 청년 담론이 형성됨에 따라서 진보적 청년 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이 사회에 효과적으로 답해내지 못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게 좀 저희는 태세 전환의 좀 실패였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단지 새로운 의제를 꺼내놓지 못했다라고 하는 의제 전환의 실패에 한정되지 않고, 다시금 지금 이 조직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이들 구성원들과의 어떤 공감대나, 그리고 이 사회를 함께 구성하고 있는 청년 대중 내지 시민들과의 호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리고 공동의 교육과 토론 실천을 진행하지 못했던 것에 좀 반성적 평가라고 봐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평가인데, 이어서 노동운동 내에서의 어떤 위치 재설정에 좀 약간 실패했다라고 저희가 좀 판단합니다. 청년유니온은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동조합으로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금 선도적으로 저희는 평가하기에 불안정 노동 구직자 문제를 드러내면서 좀 청년의 노동 문제를 중심으로 기존의 어떤 노동운동의 일정한 방향을 좀 추동해왔던 어떤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차별성을 갖고 있는 고유한 운동 영역을 우리는 가지면서 이 운동을 해왔으나, 지금 시기에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 어떤 제도 내부에서 청년이라고 하는 글자가 주류화되고 양대 노총도 계속해서 이제 청년 노동자라고 하는 것을 호명하는 방식으로 청년 문제를 접근하는 가운데에서 실제 이제 청년 노동자들도 양대 노총으로 많이 조직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지역 단위에서 좀 특정한 사업들을 예를 들면 민주노총 내지 한국노총과 뭐 이렇게 해가고 연대하는 것 이상으로 이 한국사회 노동운동 가운데 청년유니온 그리고 새로운 유니온운동이라고 하는 것의 위치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좀 토론에 좀 미흡했던 어떤 평가가 있습니다. 약간 근데 청년정의당 토론 와가지고 저희 이야기만 뭔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네 계속 해보겠습니다. 네. 좀 뻔한 말이기도 합니다. 실은 이거는 청년유니온뿐만이 아니라 지금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주체가 이제 어떤 지향성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좀 질문이기도 합니다. 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 좀 사회적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좀 했고요. 여기서 구체적인 어떤 문제의식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이대로 계속해서 좀 방치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직자와 실업자, 그리고 니트층의 이해대변, 을 통해서 좀 기존의 노동조합의 공백과 정책적 방치 상태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제가 써놓고도 앞서서 좀 뭐 말씀을 쭉 드렸던 이제 문제입니다. 좀 사회적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에 그냥 응답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진보정당과 노동조합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하는 노동조합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정당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입니다. 이제 노동조합과 정당이 어떻게 만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사회민주주의적 어떤 그 역사 질서 아래에서 진보정당과 소위 노동조합의 어떤 특정한 지지 세력을 기반으로 한 정당의 성장이라고 하는 모델은 한국 사회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이 좀 공통된 답변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소위 진보정당은 노동조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어떤 구체적인 어떤 조직 정체성을 함께하는 어떤 일원된 무언가라고 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이 마주하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어떻게 진보정당은 받아 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음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비전과 실력과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직노동이건 뭐 어떤 이제 노동이건 노동이라고 하는 주체는 일하고 있는 모든 시민인 것이고 이는 곧 이 사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정당은 구성원들이 조직되어 있는 하나의 이해대변 조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조금 더 기능주의적이고 조금 더 제도주의적인 어떤 철학과 관점을 갖는 것이 필요한 관점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노동조합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어떤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추동하겠다라고 하는 정치적 상상은 실은 조금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힘을 잃은 논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이념적 논리이거나 힘을 잃은 논리보다는 진짜 작은 변화나 한 단계 한 단계로서의 실제 노동조합의 요구를 어떻게 사회적 변화로 만들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좀 관점으로 진보 정치와 진보 정당이라고 하는 어떤 추상적 개념이 아닌 좀 구체적 담론과 구체적 어떤 현장의 어떤 목소리로 좀 더 만날 필요가 있다라는 좀 생각으로 좀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좀 변화하는 사회에 뭐 기후위기라던가 인구절벽 문제라던가 그리고 뭐 노동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어떤 문제의식들 같은 경우에는 자료집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 1분 초과했습니다. 사실 마지막으로는 실은 이 주제를 받아놨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예. 실은 예를 들면 청년세대 노동조합으로서 구체적인 어떤 소위 민주노조 운동 내지 한국노총의 어떤 뭐 노조의 역사적 어떤 맥락과는 상당히 궤를 달리하는 어떤 노동운동으로서의 맥락입니다. 저희는 좀 구체적인 어떤 정파나 내지 정당과 전략적 협약 내지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것을 맺어온 바가 없고 그리고 그러한 시도 또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진보 정치를 저희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어떤 역사적 시간 쌓는 작업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노동의 어떤 정치와 뭐 진보 정체가 됐든 이제 한국 사회에서의 맥락이 굉장히 짧다는 겁니다. 네. 민주노총 또한 이제 90년대에 만들어져서 그리고 한국노총 좀 더 역사가 길긴 하나 노동조합과 정치가 어떤 과정과 어떤 맥락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다양한 경로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로 좀 기존의 어떤 경로우전성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것보다는 좀 새로운 가능성과 새로운 연결을 사고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진보적인 것이 아닌가라는 워딩으로 좀 발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발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한 전체적인 행사 시간으로 10분 정도가 지체가 돼서요. 그렇다고 이제 발제를 줄이지는 마시고 발제 다음으로 유준환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의장님께서 노동조합과 정치의 관계 어떻게 만나야 할까라는 주제로 마지막 발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G전자 산암중심 사무직 노동조합 위원장이자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의장 유준환입니다. 저는 항상 저를 이제 소개할 때 노동조합 위원장임을 먼저 얘기하고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의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새로 고친 노동자협의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LG전자 산업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의 위원장이고 그리고 그 이전에 LG전자 직원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발제를 보면서 제가 LG전자 직원으로서 노동조합을 설립해야겠다, 추진해야겠다라는 필요를 느꼈을 때 그리고 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운영하다가 다른 노동조합들과 좀 협의체를 만들어야겠다라는 필요가 느껴졌을 때를 되짚어 보면서 어떤 이 주제가 노동조합과 정치와의 관계인데 이 관계 사이에 어떤 거리 이 정도가 맞다, 더 가까워야 된다, 멀어져야 된다 이런 답이 아니라 이 과정을 좀 되짚어보는 발제를 하려 합니다. 먼저 설립 배경을 좀 먼저 시작을 하겠습니다. 2021년도 2월에 LG전자 산암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LG전자는 전체 직원 4만 명의 조직이었고 그중 1만 명이 기능직, 흔히 말하는 생산직, 현장직 분들이 1만 명이었고 사무직 직원은 3만 명이었습니다. 제조업 치고는 좀 특이한 케이스죠. 사무직 직원이 기능직의 3배 정도로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사업장에는 기존 60여 년 된 한국노총 산하의 노동조합이 있었고 비교적 근래에 생겼던 민주노총 산하의 지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노동조합 모두 사무직 직원은 가입해 있지 않고 기능직 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노동조합이었고요. 만일 이런 상태에서
기존 노동조합이 사무직 직원들을 잘 대변했었거나 아니면은 회사 차원에서 어떠한 구조로 사무직들의 처우와 권익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거나 보호할 수 있었다면은 사무직을 위한 노동조합이 별도로 생기지 않았겠죠. 하지만 둘 다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다수임에도 사무직 직원이 임금교섭에서도 소외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막을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결국 노동조합이었고요. 21년 2월에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는데 설립 직후 한 달 만에 약 3천여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좀 불만이 많이 쌓였다는 거죠. 아까 홍명구 활동가님이 발제하셨을 때처럼 분명히 직원들이 노동조합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필요성이 좀 크게 와닿았던 거는 사실 LG라는 기업이 굉장히 외부 브랜드 이미지를 중시하는 기업이에요. 그럼에도 뭐 인하의 LG 아니면 학자들이 뭐 연구 대상으로도 삼는 노경 문화, 너무 좋다는 노경 문화. 그럼에도 이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은 뭐 임금 성과급뿐만 아니라 각종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아니면 성희롱에 대한 2차, 3차 가해, 폭력, 이거는 뭐 언어적 폭력이랑 물리적인 폭력 포함입니다. 이런 것들도 있고 노사 관계에서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뭐 법적으로는 뭐 노사협의회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고 아무리 기업이 스스로가 노사 관계를 잘 구축하려 노력해도 결국에는 저는 기업에서는 노동조합을 설립해야겠다는 필요성은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LG전자에서도 있었고 그래서 LG전자 직원들이 첫 번째로 이제 느낀 필요이자 아마도 다른 모든 사업장의 공통적인 필요였던 노동조합의 조직이 이제 첫 번째 필요성이었습니다. 다만 이 노동조합 설립 이후에 실제 교섭 자리에는 앉지 못했죠. 교섭 장구 단일화 제도라는 것 때문인데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직원들이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차이가 큰 사무직과 기능직 간의 근로조건의 차이는 이제 노동위원회의 판단으로서는 교섭을 따로 할 필요가 없다. 교섭 대표로서 교섭을 하면 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유일한 교섭단체로. 그러다 보니까 교섭권이 없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회사도 당연히 교섭 대표를 대할 때랑 다른 노동조합을 대할 때랑은 확연한 차이를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직 권익을 지키겠다라고 출범한 노동조합이 교섭권 박탈과 함께 손발이 묶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제 놓여졌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장 실정과 분명히 다른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고 아예 사무직에 대해서 협의를 하지 않고 그 창구도 막혀 있는데 그럼에도 이 단일화된 창구로서 교섭을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 제도가 맞는 건지에 대한 의문까지도 번졌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조합은 이제 사업장, 기업 단위 노동조합에서 이제 조금씩 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정치와 먼 형태의 기업 단위 노동조합, 상위단체가 없는 기업 단위 노동조합에서 조금씩 더 넓은 의미의 정치적인 방향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21년도 그 당시 설립했을 때 당시에도 어느 정도 언론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노출이 좀 있었는데 뭐 당시 생소했던 제조업 사업장 내 사무직 노동조합이다, 뭐 MG 노동조합이다, 그때도 뭐 상위단체가 없는 노동조합이다, 여러 가지 레이블이 좀 따라다녔는데 이 때문에 좀 뭐 정부 기관이나 아니면은 여러 인물들과 좀 간담회를 가질 기회들이 있었어요. 주최를 한 적도 있고 초청된 적도 있는데 이런 자리를 적극 이용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피력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21년 6월에는 경사노위 그 당시 문성현 위원장과 이제 다른 노조 위원장들과
간담회를 열면서 교섭장군 단일화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필요성을 토로를 했었고, 같은 해 7월에는 이낙연 당시 대선 후보와도 간담회를 가지고 12월에는 현 대통령님이시고 당시 후보자셨던 윤석열 후보와도 토론을 하면서 이때도 일관되게 제도의 개선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결과물은 없었죠. 어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죠. 개별 노동조합이 제도의 개선을 요구한다고 이게 쉽게 되지 않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좀 우려가 있었는데, 너무 정치색을 띠려는 거 아니냐, 이낙연 당시 후보를 만났을 때 혹은 윤석열 당시 후보를 만났을 때도 그렇고, 이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용당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만날 거면은 여야, 정당 가리지 말고 다 만나라. 특정 정당 아니면 인물에 대한 지시나 비판은 하지 말라라는 조합원의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 조합원이 원하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겠다고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초청되는 자리나 언론도 그렇죠. 언론이나 여야 성향 가리지 않고 전부 다 참석하고 우리가 원하는 목소리만 내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은 지금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로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설립을 좀 추진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가 있는데, 그거는 2022년 작년이죠.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때 노동부에서 초청을 한 간담회가 있었는데, LG전자 산업중심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5개 노동조합 정도가 참여한 주제가 이제 청년 노동조합의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었죠. 각자가 이제 자유롭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야기하는 자리였는데, 그중 저나 이제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문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고, 포괄임금제 아니면 총액임금제 공공기관에서는 그런 제도도 없어져야 된다라는 의견도 많이 주셨고, 근로시간도 점점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피력하신 분도 있고 의견을 피력하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안건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간담회 때 내용과는 달리 이제 노동부 보도자료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이제 보고 기자분들이 쓰시니까 나오는 기사들은 간담회 때 얘기한 내용들이 전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타이틀로 MG 노조들과 만났다, 그리고 내용에 이런 노동조합과 만났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락에 더 좀 충격이었던 거는 다른 통계 자료를 가져오더라고요. 블라인드 앱 설문조사로 기억하는데, 블라인드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요즘 직장인들은 성과에 따른 보상을 원한다, 이런 걸 원한다 라는 간담회 내용과 정관계 없는 내용들이 이제 보도자료와 기사들로 나왔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저도 그렇고 다른 위원장님도 그렇고 이대로 가다가는 MG니 사무직이니 어떤 노동조합이니 하면서 인터뷰를 하고 나가긴 해도 목소리를 빼앗기겠구나라는 좀 위기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지금도 그래요. 이제 각 사업장에서 필요한 좀 공론화가 필요한 사업장 고유의 안건들이 있죠.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사협의 관련이었는데, 그럴 때 이제 언론은 사실 도와주질 않죠. 아무리 기사를 요구해도 그거는 기사거리가 아니다라면서 이제 거부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러는 와중에 또 이용까지 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드니까 적어도 비난을 받던 아니면 지지를 받던 적어도 우리가 한 목소리가 바뀌게 나가지는 말자라는 의식을 좀 가졌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결국에는 이제 새로 고침 노동자 협의회 설립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뭐 설립 후에는 뭐 어용단체다 아니면은 뭐 여당의 공작이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반응도 있었는데 뭐 이것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를 받던 비난을 받던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게 왜곡되지 않게만 하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뭐 근로시간 개편안이 나왔을 때도 이제 뭐 반대 입장도 뭐 거리낌 없이 내보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토록 주장해 왔던 교수장고 단일화 제도에 대한 이야기도 뭐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적어도 뭐 정부나 아니면은 국회의원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개선하는 게 낫겠냐 뭐 이런 식으로 적어도 물어오는 정도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좀 적어도 목소리는 매우 안 당하고 그리고 우리의 주장도 조금 더 잘 할 수 있겠구나라는 느낌은 받았습니다. 그 어떤 노동조합은 이제 기존 사업장 내에 기존에 있어왔던 노동조합이 뭐 정치적인 구호를 내건다, 특정 후보, 정당을 지지하도록 요구한다, 내지는 뭐 노동과 관계없는 정치 사안에 대해서 지지를 하도록 강요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반감을 가진다는 노동조합도 있습니다. 근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LG전자에 이제 오랫동안 있어왔던 노동조합은 그런 정치적인 구호나 이런 거는 하진 않았어요. 지지 선언이나 거기도 뭐 한국노총 산하에 있긴 한데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럼에도 조합원들은 정치에 대한 경계심이 컸습니다. 정치적인 활동 그게 뭐 국민의힘이든 뭐 정의당이든 뭐 민주당이든 아니 어떤 사람이든 정치 색깔에 띄는 거에 대한 반감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이런 정치 활동을 하면은 탈퇴하겠다라고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분도 꽤 되시고요. 저는 분명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노동조합 사이 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된다 단정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LG전자 직원들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노동조합을 설립했었고 필요에 의해서 언론과 각종 간담회에 참석을 했었고 필요에 의해서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를 구성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정치와 가까이 가는 것은 조합원들의 저항이 현재 심한 상태이고 아마도 LG전자 산업중심 사무직 노동조합과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가 유지되는 한 노동안건에 대해서 노동안건 이외의 안건에 대해서 입장을 내지 않겠다와 여야 정당 혹은 기타 단체 인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만난다 이런 입장은 계속 고수할 예정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새로 고침의 과제는 이 노동 현안들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풀어낼 수 있느냐 어떻게 풀어낼 수 있느냐가 이제 과제일 거고 만약 이 선보다 조금 더 정치가 가까워진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분명히 존재하는 정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혹은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분명히 노동조합 조합원이라고 전부 다 진보 쪽 성향이 아니잖아요. 반발자국 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아마 그 정도로 이제 반반에서 이제 조금 더 진보 쪽이 더 많겠죠. 그럼 그 반발을 가지는 쪽의 조합원의 의견을 어떻게 받을지 조합은 아닐 수도 있죠. 비조합원일 수도 있고 그 직원들을 어떻게 끌어당길지 그 반감 어떻게 상쇄시킬지가 아마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보다 조금 더 정치와 가까운 입장을 가진 단체에게는 그게 과제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제를 잘 풀어냈는지는 논의보다는 앞으로 이런 입장을 고수한 단체들이 이 과제를 어떻게 잘 풀어냈느냐에 따라서 판단될 것으로 보이며 저는 이만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패널 세 분들의 과제를 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짧게 말씀을 해주시면 다양한 분들의 질문을 더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발언
그 패널분들에게 질문을 주셔도 되고 그 본인의 생각을 말씀 주셔도 괜찮습니다만 이제 발언 시간은 가능하다면 2, 3분 내외로 해주시면 좋겠고 말씀하실 때 그 앞에 있는 마이크를 켜고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마이크를 켜는 순간 거기 시간이 뜹니다. 마이크가 켜진 시간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요. 예, 지금부터 질의응답 및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 분들은 잠깐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발언해 주세요. 괜찮으시다면 이름이랑 간단한 소속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 용인시위원회 박상준이고요. 저는 그 유준환 의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이 새로 고침 노조가 정치색을 띠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정치하고 노동이 결부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새로 고침 노조가 이제 노동과 무관한 사회 문제는 정치 문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이 새로 고침 노조라는 게 뭐 이태원 참사나 뭐 세월호 참사 이런 거에 침묵하겠다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니면 또 다른 약자와의 연대 그런 소수자와의 연대를 하지 않겠다는 건가 그런 의문도 들어서 이 새로 고침 노조가 표방하려는 게 그렇다면 결국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그런 이익 집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이제 정치색을 안 띠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노동 탄압을 엄청 심각하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정치색을 안 띠고 이런 주 120시간, 뭐 69시간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투쟁해 나가려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네, 말씀해주신 이제 뭐 이태원 참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함구하겠다라는 말이 맞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약자나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겠다는 말은 이제 좀 반반이 섞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보통 사회적 약자도 여럿이 있죠. 이제 뭐 그게 고용 형태에 대해서 약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예 취직 기회가 없는 형태의 이제 약자일 수도 있고 근데 그 약자에 대해서도 노동에 대한 뭐 예를 들어서 소규모 사업장이라서 아예 노동조합 조합이 힘들다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새로 고친 노동자 협의회는 대부분 대기업이나 공기업 사업장이 많은데 여기에서 듣기 힘든 하청업체 혹은 중소기업 혹은 아예 취직을 하기 전 이전의 목소리라든지 이런 여러 목소리를 담으려는 시도는 새로 고침에서는 원래부터 좀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것도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조금 노동에 한정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제 노동에서 좀 아무래도 이제 좀 대기업이나 이런 공기업 쪽이 더 많으니까 거기서 듣지 못한 목소리를 더 많이 좀 들으려는 형태로 이제 좀 아까 말씀하신 약자에서 노동적으로 약자인 분들에게 더 다가가는 시도는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약자에 대해서 무시한다 혹은 자기 기득권만 뭐 한다 해서는 조금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신의 권익을 높이는 거는 원래 노동조합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해서 이 노동에서 이제 사회적 약자를 이해하게 듣는 것도 한다고는 했는데 이 노동 외의 사회적 안건에 대해서 함구를 한다는 것이 꼭 비난이라고 생각되지는 그러니까 꼭 뭐 비난이 될 요소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노동조합으로서는. 그리고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뭐 현 정부나 아니면은 뭐 다른 정부일 수도 있죠. 이런 노동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뭐 정치적인 활동 안 하고 뭐 막을 수 있겠냐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치의 의미를 조금 확실히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새로 고침 노동자협의회에서 이야기하는 정치적인 활동 안 하겠다라는 거는 말씀대로 이 노동 안건에 한정하는 거고 노동 안건이라면은 그게 뭐 국회의원 초청 오늘과 같이 초청 간담회나 토론회 오는 것도 사실 정치적인 활동이죠. 넓은 범위에서.
꼭 입법만이 정치는 아니니까 이런 데서 목소리를 내고 토론회에 참석하고 혹은 입장문을 내고 이런 것도 저는 정치활동이고 이것도 새로고침이 할 수 있는 정치활동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으로도 저는 뭐 완전히 이거 하나만으로 새로고침 활동 하나만으로 뭐 맞겠다는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 정도는 기여를 할 수 있고 했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뭐 비슷한 질문이어서 저도 유준환 의장님한테 질문을 인기가 많으시군요. 네, 2개 정도 제가 좀 드리는데 뭐 저는 발제자분들도 서로 간에 좀 질문을 좀 주고 받았으면 좋겠고요. 얘기하신 내용을 쭉 가만히 듣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게 우리가 열심히 비판하던 조합주의 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나쁘게 얘기하자면은 이게 바로 그 기득권 귀족노조 이기주의 하자는 얘기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 안 하자는 얘기는 잘 알겠는데 그러면 이제 좀 들은 생각은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총연맹 등의 큰 노조를 만든 이유가 뭐 개별 단위 사업장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도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그 사람들 간에 뭉쳐서 조직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게 저는 뭐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래서 내용은 뭐 같이 그런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알겠지만 좀 궁금했던 거는 총파업 같이 이제 뭐 사실 그런 거를 하는 것으로 원래 그 노조에서 소위 미조직된 단위들이라 그러니까 소수 단위라던가 약한 단위들을 같이 투쟁하거나 그렇게 만들어 갔던 건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뭐 여기 노동조합에서 단위 사업장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 LG 사람 노동조합이 있을 거고 뭐 만약에 또 약소 노조가 하나 가입을 했는데 거기서 어떤 큰 탄압을 받아서 뭐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랬을 때 새로 고친 노동조합 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다른 노동조합들은 지원 또는 같이 연대 파업이나 뭐 그런 행위들을 하지 않는 건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서로 간에 도움을 주고 받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그 내용을 좀 듣고 싶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궁금했던 거는 이거는 아마 노동조합 민주노총 등의 활동가들이 많이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노동상권의 단체 행동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요즘에 청년들은 이제 빨간띠를 소위 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소위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도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 같다라고 제가 답을 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랬던 상황에 뭐 새로 고친 노동조합 협의회에 들어가 계신 또는 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이 뭐 이제 근로조건이 제대로 안 받아주면 사직서를 다 제출하실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측과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총파업 투쟁한다고 뭐 똑같이 빨간 머리띠 둘러매는 건지 그럼 매면은 이게 기존 노동조합하고 차이가 뭔지 좀 그런 게 좀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2가지를 여쭙고 싶었습니다. 혹시 청문회 자리인가요? 아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일단 하나는 이제 새로고침 협의회 내 다른 뭐 사업장의 노동조합이 뭐 파업이나 아니면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연대 파업을 할 것인지 뭐 등에 다른 지원 다른 지원을 할 것인지였고 두 번째는 파업 자체를 할 것인지 뭐 끝까지 만약에 사안이 갔을 때 네. 그러면은 이제 사실 끝까지 가면 할 수 있는 게 빨간 머리띠 둘러매는 거밖에 현재 안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그렇게 만약에 간다고 했을 때는 기존 노동조합과는 차이점이 뭔지 빨간 머리띠 안 하고 파업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업을 한다고 하는 건 빨간 머리띠니까 그런 거죠. 일단은 뭐 L전자 산업유신 노동조합도 그렇고 죄송합니다. 노동조합도 그렇고 협의회 내 다른 노동조합도 그렇고 파업을 안 한다는 노동조합은 없습니다. 전부 다 파업을 이제 하시려는 분들이고 뭐 그 방식에 대해서는 뭐 빨간띠를 두는 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파업도 그렇고 쟁의의 방식 여러 가지인데 그 방식을 버리겠다는 노동조합 위원장님은 없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게 새로고침 전체 공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연대 파업 혹은 뭐 연대 행동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설립 초기에. 그리고 그리고 지금 새로고침 협의회 내에서 이야기한 거는 사업장 내 사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말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대 파업뿐만 아니라 뭐 지지 현수막 이런 거 보내는 거 정도는 뭐 노동조합 개별적으로 뭐 친한 노동조합한테 할 수 있죠. 근데 새로침 협의회 입장에서 무언가 공동 이 사업장 한 사업장에 대해서 한 사업장의 사안을 공동의 사안으로 올려서 공동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은 공동 파업을 하거나 이런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다 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먼저 질문해 주시고. 네, 저는 질문은 이제 패널분들 말고 그냥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공유를 하고 싶은데 네, 저는 김서룡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당원은 아니지만 궁금해서 참여했습니다. 저는 지금 직장에서 이제 지금 또는 앞으로 주축으로 활동할 이제 2030 또는 그 이상의 어떤 세대들이 왜 노조가 연대를 해야 되고 사회적 활동을 해야 되느냐라는 의문을 갖는 거에 대해서 왜 노조가 왜 정치를 안 하냐라고 위원장께 질문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이게 결과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홍명교 발제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조랑 정치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조에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정치가 반성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순히 뭐 유준환 의장이나 이런 분들에게 질문만 해소될 문제가 아니라 반성을 하고 같이 좀 풀어갈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 네, 아무튼 저는 이게 뭐 처참한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조랑 정치의 관계가 복원이 되면 해소될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일단은 질문들이 있는데 유준환 의장님이 너무 많은 질문을 받으셨기 때문에 두 분한테 질문 하나씩 드리고 싶은데 그 전에 이제 앞선 논의에 대한 저의 의견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조합주의라는 말이 꼭 다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자들이 자기 권익을 위해 싸우고 그걸 쟁취하는 과정이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관점은 이런 관점에서 견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고임금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게 기득권이다라고 말하는 거에도 크게 동의하진 않아요. 저는 그 노동자들이 고임금인 이유는 그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인 거죠. 그 회사를 그만큼 돈 벌게 했던 게 그 노동자들인 거고 저는 이 관점이 기본적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그들이 뭐 하우상방이나 여러 가지 논의들에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니까 지나치게 그것에 대해서 뭐 기득권이다, 이기주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돼야 된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고 질문은 일단 김서울 위원장님한테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울타리라는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청년유년 하면서 근데 저는 그 울타리라는 말을 씀으로써 울타리가 생긴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울타리라는 표현을 그대로 쓰면 그 울타리 밖에 있는 노동자들을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울타리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동안은 없었던 울타리가 조직노동이라는 울타리로 규정돼 버리고 미조직노동자라는 울타리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구분되어지는 효과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고민 지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이 울타리를 더 확장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종류의 질문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거 네. 그리고 홍명교 발제자님한테는 뭐 홍명교 발제자님이 뭐 민주노총의 입장을 가지고 오신 건 아니지만 제가 민주노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정당은 흔히 민주노총과 관계를 맺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이 관계가 애초부터 백지 상태였다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요즘에는 해요. 저는 백지 상태가 아니고 역사적 맥락이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관계에서 역사적 맥락을 소거하고 그냥 날 것 그대로 보자면 일종의 거래라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의당이 민주노총에 기대하는 것은 지지 기반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만들어가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지지 기반은 좀 더 정확하게는 배타적 지지 기반을 만들고 싶어 하겠죠.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래서 목표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목표를 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이 혹은 노동조합이 정의당이 기대하는 바도 정의당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고 그것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일까? 뭐 이런
종류의 고민이 들어요. 왜냐면 이런 고민들을 나눌 때 보통 이제 지난주에 정의당에서도 이제 노동자마당 토론회가 있었는데 같은 주제로 그럼 정의당은 왜 노동조합을 지지 기반으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대다수의 비판인데 그것이 이제 정의당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에게 정의당은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같이 필요한데 그 질문까지는 같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아서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그쵸. 그러니까 정의당이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의당이 해야 될 몫이 있는 건데 그러면 민주노총이 뭐가 아쉬워서 정의당이 지지 기반이 돼주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서 민주노총이 원하는 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민주노총에는 어디든 마찬가지죠. 사실 시민사회 어디든 어떤 조직을 지지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제가 간단해서 그냥 뭐 답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뭐 울타리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레토릭에 가깝습니다. 실은 그렇죠. 실은 울타리라고 하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 내지 그리고 울타리라고 하는 말을 굳이 사용함으로써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근데 이제 그 울타리로서의 어떤 조직된 노동 내지 미조직된 노동을 구분하기 위함 내 어떤 목적과 함께 저는 좀 도발적으로 조직된 노동이 미조직 내지 사회 저변의 어떤 모든 시민의 어떤 이해를 다 대변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저는 노동조합이 그 역할을 왜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한편으로의 질문도 들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럴 수 없는 어떤 구조적인 환경이 있다라고 하는 좀 이야기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울타리라고 하는 어떤 표현 안에 있는 이들은 명확하게 이제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여기서 말하는 양대 노총이죠. 조합원의 어떤 자격을 취득한 사람과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어떤 사람 내지 그 구분 가운데에서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이들의 어떤 사회적 대변자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충실하게 이행할 수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뭐 프레임에서 이용을 했겠지만 저는 비판을 하는 입장에서 뭐 양대노총 그것 때문에 비판을 받아야 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좀 뭐 이제 물에 물 탄 듯하는 좀 답이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내부에서 그 양대노총 안에서 미조직 사업을 해나가기 위한 어떤 뭐 다양한 이제 노력들과 실천들은 그대로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되는 이제 문제인데, 네, 실제 이제 구성된 이들의 명확한 정체성을 중심으로 하는 어떤 한계성은 좀 명확하게 있는 가운데에서 그 바깥에 있는 이들을 조직화하면서 그들의 이해대변을 해나갈 수 있는 좀 다원적인 노동조합이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좀 강조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민주노총이 정의당에게 바라는 거는 노동권을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창구 단일화 제도도 폐지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근로감독관도 엄청 늘려야 되고 막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입장을 가지고 그런 정치를 하기를 바라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진보 정당의 문제는 소수다 보니까 그걸 이제 하기 어렵잖아요. 막 엄청 열심히 노력하지만 중대재해처벌 그거 만들 때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제 그럴 때 기여할 수 있고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기여할 수 있고, 혹은 이제 일상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이렇게 막 잘해도 막 통과 안 되고 그러면은 저는 그냥 여기 이제 그 여의도에서
있는 것보다 여의도에 뭐 올 수밖에 없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필요할 때 여의도에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진보 정당들은 훨씬 더 많이 그 대중 조직이 있는 장소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그게 그 체감적으로 민주노총의 조합원들이 느끼기에 과거에 비해서 정의당은 엄청 안 온다는 거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진보당은 엄청 오는데 정의당은 너무 안 온다는 게 있고 정의당 안에서 또 너무 막 확증 편향을 가지고 이번에 민주노총 위원장이 진보당 당원이니까 민주노총은 진보당이야. 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생각을 한다든지 그런 약간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너무 또 대중들이 있는 곳에 안 가고 대중 조직이 있는 공간에 가야 되는데 노조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뭐 철거민들의 조직에도 가고 뭐 상인들의 상인들의 있는 곳에도 가고 막 해야 되는데 그런 곳에 더 많이 부지런하게 많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진보정당은 사실은 훨씬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지. 전 그 묘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떤 뾰족한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진보정당은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민주당이나 그 국힘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가끔 보면 민주당이 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서 그러는데 이제 그걸 극복하고 더 열심히 해야죠. 엄청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고 저는 울타리는 사실 민주노총 울타리 얘기하는데 민주노총이 울타리 밖 노동자를 훨씬 열심히 만나죠. 그러니까 조합원 수가 그렇게 엄청나게 늘었죠. 그 2000년대는 60만 명대였는데 지금 120만 명이잖아요. 막 엄청 많이 매년 몇만 명씩 은퇴하는데도 그거는 저는 너무 저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엄청난 노력의 결과인데 너무 저평가한다 심각하게. 그러니까 그거를 현실에 이런 결과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지 울타리 밖 노동자 뭐 이런 얘기를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자꾸 간과하면서 뭐 민주노총은 자기 울타리만 챙기고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 기존의 조합원들이 불만을 가질 정도로 오히려 예산이나 이런 거나 다 이제 미주직 사업이나 울타리 박기 뭐 아무튼 그런 거에 쏟는데 이제 저의 문제의식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쏟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뭐 이를테면 현대차 조합원들 이제 막 많이 50대 막 이래가지고 은퇴하고 막 이러는데 그 사람들한테 다 돈 걷어가지고 미조직 노동자 조직할 수 있는 기금으로 만들고 그래야지 노조 조직률 올라가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좀 아쉬운 거죠. 그만큼은 그거보다 훨씬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생산적이고 더 비판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자꾸 그걸 구분해가지고 그래서 동의가 안 돼가지고 말씀드린 건데 그렇게 딱 구분해가지고 노조가 그런 거 아닌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노조는 충분히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노총 조합원들 120만 명이 왜 있겠어요 거기.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시장님, 네. 발제 잘 들었고요. 홍명구 활동가님께 좀 질문을 하고 싶은데 좀 개인적인 고민도 좀 있었는데 사실은 이게 노조 중앙이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건 저는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쨌든 과반이 훨씬 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임에도 비정규직 탈출협회투쟁에 좀 더 이제 힘을 쏟는 것은 저는 되게 민주노총이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면에 사실 사업장 분위기는 저는 많이 다르다고 알고 있고 느끼고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실제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일단 표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이번에 그 노란봉투법을 제정할 때 저는 좀 더 민주노총이 그 투쟁에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라고